내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주간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구약 시즌2 강의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스쿨은 강사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4개 이정표에서 따라가고 있죠. 저희 아비뇽 유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주구로 전락하는 과정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필립 4세와 최초의 아비뇽 교황 클레멘스 5세 주도하에 박살난 그 성전 기사단, 그리고 그의 쌍벽을 이루는 병원 기사단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아비뇽 시대를 끝내고 로마로 귀환한 교황청이 그 이후 최악의 분열, 즉 2명의 교황을 거쳐서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소위 말하는 막장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명의 교황, 아니 3명의 교황 시대라는 제목으로요. 자, 아비뇽 교황청 시대가 1309년에서 1377년까지 대략 한 70년을 끝으로 이제 마치고 교황이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오죠. 1378년 그레고리우스 11세는 이제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하는 대역사를 마치고 이듬해인 1378년에 죽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이제 교황 선출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로마인들은 더 이상 이 프랑스 출신 교황 선출을 막기 위해서 대동단결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프랑스 교황을 추대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교회에 종을 울리는 시위를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적 시위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종을 막 울리는 시위를 해요. 그러다 급기야 성난 군중들은 교황 선출 회의인 콘클라베로 몰려듭니다. 자, 콘클라베는 이미 파리 대주교로 교황을 옹립하기로 일치를 본 상황이었어요. 즉, 이들이 염려하던 상황, 즉 프랑스 출신 교황이 추대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군중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자 가짜 교황을 내세우고 재빨리 도피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결국 이들은 프랑스 출신 교황을 선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 가짜 교황을 내세워졌던 사람은 이제 살해됩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우르바누스 6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로마 출신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탈리아 반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파와 반프랑스파 양측이 그나마 상생할 수 있는 카드였다. 자,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은 자, 이 교황을 잘 구슬려 가지고 아비뇽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교회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그는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개혁은 너무 과격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추기경들의 만연한 이 사치를 비난하고 성직매매를 죄로 규정을 하죠. 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추기경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뇽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하자 자,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은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테러의 위협을 가하고 로마인들은 이 교황을 또 나서서 보호하는 상황이 되죠.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은 독자적으로 콘클라베를 열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다. 그게 바로 클레멘스 7세죠. 이렇게 하면서 아비뇽에 대립교황이 있고 또 로마에도 우르바누스 6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2명의 교황, 유럽은 둘로 쪼개진다. 당연히 재정도 2배로 소모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비뇽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는요, 과거 이 체세나의 살육자로 알려진 로마 내란 때의 4,000개의 시체가 쫙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살육을 주도했던 바로 제네바 출신의 로베르 주교였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뇽 대립교황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는 성직 매매를 하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고 당시 성사를 받으려면은 엄청난 대가를 돈을 줘야만 성사를 치러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제 민중들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가톨릭을 개톨릭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 고뇌하던 이 신학교의 교수들, 학자들은요, 이 교황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로마는 우르바누스 6세, 아비뇽은 클레멘스 7세 이렇게 하면서 교황청의 대분열 시대가 1378년에서 이게 이제 하나로 추대되는 1417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교황청에는 2명,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로마와 이 아비뇽 교황청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파문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 전체가 다 파문당하는 상황. 즉, 어느 누구도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교회의 통일성 회복을 위한 공의의 소집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듯 이제 오게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파리 대학의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요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프랑스의 샤를 6세는 이제 자기 편인 아비뇽 교황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왕이 볼 때도 너무 심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는 스스로 교회를 구원할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비뇽 교황에게 퇴위를 강요하고 또 교황청에 내는 세금, 조세도 중단하면서 또 군사행동까지 합니다. 4년간 아비뇽 교황청을 포위한다. 자,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되지만 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또 교황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투스 13세였죠.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는 그레고리우스 12세, 아비뇽에는 베네딕투스 13세 둘 간에는요, 무려 2년간 단일화 협상을 하게 돼요. 무슨 정치인들도 아니고. 하지만 이 2년간의 단일화 협상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리 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2명의 교황을 전부 퇴임시키고 새로운 공의회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죠. 이러면서 1409년 피사에서 공의회가 열린다. 무려 500명이 모이는데 압도적 다수는 전부 신학교의 교수들이었다. 법정 같은 분위기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데요. 그 내용은 자, 피사와 로마와 아비뇽에 있는 두 교황은 고집불통 이단자요 분열주의자이기 때문에 전부 강제 퇴위시키고 피사에서 새 교황이 선출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알렉산더 5세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5세는 유럽의 다른 왕들, 군주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 이런 가운데 로마에도 그리고 아비뇽에도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피사에도 교황이 각각 존재하는 흉악한 2등분이 저주받을 3등분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게다가 또 이 알렉산더 5세는요, 1년 만에 독살당합니다.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게 누군가? 해적 출신의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알려진 요하네스 23세죠. 자, 그는 전임 교황을 독살하고 황제 위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피사 공의회는 실패하게 되죠. 교황은 3명이 난립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이해에 맞게 선택하면 되었다. 누가 진짜인가? 누가 정통성을 갖는 교황인가? 각국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죠. 프랑스는 당연히 자국 내에 있는 아비뇽 교황을, 그리고 당시 프랑스와 싸우고 있던 영국은 로마 교황을, 그리고 독일 신성로마 제국은 피사의 교황을 각각 지지했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독일 왕 지기스문트는요, 해결사를 자처하게 되죠. 이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412년 피사의 교황인 요하네스 23세가 나폴리 군대를 피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망명을 해요. 자, 이러한 그 피사 교황을 이제 연금시키면서 그는 공의의 인준을 압력하게 되죠. 자, 그는 3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첫째, 통합,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교회를 통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보헤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있었던 얀 후스 등 요 2단 극복을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직 매매와 비윤리적인 성적인 행동을 개혁하는 교회 개혁.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루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더 공명심 넘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는
동서방 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황제로 등극한 이유, 그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십자군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 결국 그는 이제 콘스탄츠 공의의 합의를 받아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참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의에서 선출된 교황이 그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는 탁월한 외교력을 집중시켰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피사 공의와 같이 그런 그 피사 공의의 실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1314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독일 남부 보덴 호수과에 있는 작은 도시 콘스탄츠에서 세계적인 사건이 열립니다.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죠. 무려 3만 명의 엄청난 인파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 세속적인 또 종교적인 손님 맞이를 위해서 무려 7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이곳에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343명의 대학교의 박사들, 이들이 바로 피사 공의회처럼 그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1415년 4월 결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교회의 최종 권위는 이제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에 있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때요? 니케아 공의회부터 해서 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식으로 이 공의회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로마의 감독, 한 지역의 감독이 교황이란 이름으로 이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타락상, 난맥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교회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교황이 아니라 바로 공의회에 최종 권위가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다. 자, 그 이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피사 교황이었던 요한에서 23세는요. 근데 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이제 어때요? 주도해서 이제 열었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교황인 자신이 아니라 공의회에 최종 권위가 있다라고 선포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그 얘기는 거의 악몽이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공의회를 개최하도록 주도했지만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에 최종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는 1414년 크리스마스 이후에는요, 이 공의회 사회를 지기스무트 왕이 직접 하게 되고, 이듬해 초 요한에서 23세는요, 퇴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어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나중에 뭐 우리 메디치 가문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메디치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 요한에서 23세예요. 바로 요한에서 23세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나중에 그가 퇴위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도 보석금을 주고 풀어내고, 그가 죽었을 때도 그의 영묘를 이제 화려하게 건설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끝까지 이제 신뢰를 주는 그런 행동 때문에 나중에 이 메디치 은행이 교황청 전담 은행으로 선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요 피사 교황인 요한에서 23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메디치 가문과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레고리우스 12세 로마 교황은요, 당시 나이가 90세였는데 퇴위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뇽에 있던 베네딕투스 13세는요, 77세의 노익장이었지만, 그는 이제 황제인 지기스문트의 퇴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라곤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그를 끝까지 이제 가서 그를 퇴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노인의 옹고집에 실망하고 결국 돌아오게 돼요. 자국 출신의 교황이지만 바로 아라곤, 카스티아, 나바라, 이 스페인의 이 왕들도 자국 출신의 교황인 베네딕투스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그는 바닷가 요새로 피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교황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파문을 죽을 때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콘스탄츠 공의에서 새로운 교황으로 누가 선출이 되는가? 바로 마르티누스 5세가 선출이 되죠. 자, 1317년 11월 40년 만에 분열은 종식이 되고 새 교황으로 마르티누스 5세, 마틴 5세가 선출이 된다. 자, 그는요, 로마의 귀족 가문인 콜로나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는 교황이 되고 나서 많은 지역을 그의 일가인 콜로나 가문의 소유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이 콘스탄치 공의회는요, 국가별로 표가 나뉘어서 종종 격렬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 공의회 비극의 최절정은 뭔가? 바로 얀 후스를 처형한 것입니다. 황제였던 지기스문트는 이제 목숨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황제 이름을 걸고 호위를 약속했지만 어때요? 얀 후스는 이 회의에 참석한 이후,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 1384년에 죽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경우 그의 뼈도 사후에 이단 판결을 받아서 화형에 처해지는 일종의 부관참시를 당하게 된다. 만약에 이 콘스탄치 공의회가 개혁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종교개혁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로 돌아왔지만 로마의 모습은 참담했다. 오물로 가득한 거리에는 양과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자, 언뜻 분열 종식과 함께 성직자의 권위도 회복된 듯 보였지만 개혁이 과연 성공했는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기스문트 황제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그 계보를 좀 잠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4년 호헨슈타우펜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콘라트 4세, 우리 자세히 살펴봤던 프리드리 2세의 아들입니다. 콘라트 4세가 죽고 나서 신성 로마 제국은 무려 20년간 황제가 없는 끔찍한 시대, 대공위 시대가 펼쳐지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루돌프 1세라고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55세에 선출되었고요. 어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임시 군주 성격이라 생각하고 했지만 당시 다른 제후들은 이게 잘못된 판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돌프 1세는 혼인을 통해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면서 장차 700년간 이어질 합스부르크 제국의 조촐한 시작을 알리게 돼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아들 알브레이트 1세에게 이제 그 제위를 넘기는 대신에 판단 미스였음을 이제 깨달은 선제후들은 아돌프를 이제 차기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루돌프 1세 아들 알브레이트와 이 아돌프 사이에 내전이 펼쳐지면서 여기서 아돌프가 전사하고 다시 이제 합스부르크가 바로 루돌프 1세 아들인 알브레이트 1세가 황제 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 그는 당시 필립 4세와 갈등 중인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이 알브레이트를 황제로 인준해주고 필립 4세와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뒤를 이어서 이제 룩셈부르크 왕조의 하인리 7세가 등장하고요. 다시 비텔스바흐 왕조의 루드비 4세가 등장한다. 자, 루드비 4세는요, 바이에른공인데 당시 요한에서 22세 교황과 맞서서 이 교황 반대파들, 이단자들, 교황으로부터 파문된 이단으로 정제된 이런 사람들을 다 보호해준 망명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왕조의 카를 5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체코에 가시면 카를 대교가 있죠. 그 카를 대교가 요 카를 4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프라하 교구를요, 마인츠, 독일에 있는 마인츠 교구에서 분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체코의 원류인 그 보헤미아 독립의 시발점이 되고 독일 최초로 프라하 대학을 설립하게 되죠. 자, 그는 금인칙서를 발표해서 교황의 승인 없이 독일의 선거권을 가진 제후들, 선제후들이 자체적으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뒤를 이어서 다시 룩셈부르크 왕조의 벤체슬라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텔스바흐의 왕조의 루페르트, 그리고 이제 오늘 비사공의 콘스탄치 공의의 주인공이었던 요 지기스문트 황제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는 이제 벤체슬라우의 동생이었고 헝가리 왕이었고요. 당시 오스만 투르크 위협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그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살펴본 주제는 이제 로마로 귀환한 이후에 교황청이 다시 2개로 더 나아가서 3개로 난립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간신히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교회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